오늘 심층 면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의 창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같이 이제 겸임하고 있는 조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선생님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얻고 싶으신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 가운데 계신 두 분 빼면 네, 안전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럼 가운데 두 분은 어떤 주제로 하고 계신지? 심리. 심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들으면서 그리고 또 질적 연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어떠한 연구 주제를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은지 제가 좀 알면 더 좋은데 일단은 그런 내용은 나중에 실습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제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층 면담 그리고 문서 분석, 참여 관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인 심층 면담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고 이제 강의도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강의만 3시간 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쉬운 이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실습 과제를 하나 하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해서 간단히 실습을 하고 심층 면담이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약간 이해를 하시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워크숍에 가면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질적 연구 워크숍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질적 연구의 다 계략적인 흐름이나 철학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워밍업 시간으로 질적 연구란 어떤 느낌의 연구인지, 연구 방법론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심층 면담의 개념, 그리고 구조와 순서, 그리고 다양한 심층 면담 기법들이나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심층 면담의 새로운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 가이드거든요. 쉽게 말하면 질문지라고 하는데 이 질문 리스트를 어떻게 제대로 잘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안전에 대한 안전 분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제가 한 2년째 초등학교에서 안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1년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제 안전교육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이런 제가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제 각 공공기관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자료 집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안전은 몇 시간 교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자료 집계 시스템 입력을 해서 보고를 하는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재난안전 훈련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한 번에서 2번 정도 재난안전 훈련을 실시를 제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 점검을 제가 행정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금 제가 작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담당한 업무가 좀 많은 편이어서 행정실 직원분과 함께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에 대장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안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안전과 관련해서 질적 연구를 하신다고 이제 했을 때 어떤 주제가 관심 있으실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질적 연구의 간략한
항상 제가 하는 시간인데 개요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는, 항상 그렇지만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전부 다 다르고, 처음 이제 초심자부터 이제 질적 연구에 어느 정도의 방법론까지 알고 계신 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성향을 다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질적 연구나 무엇인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양대학교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공학 쪽이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사범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생 전원이 이제 통계를 배워야 합니다. 그 필수 과목이거든요. 질적 연구, 저는 질적 연구 하려고 한양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한 번씩 이제 통계 과목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를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진리를 찾아가는 건 똑같은데 무슨 그게 방법론이 중요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그 진리하고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이제 제기하게 될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 문제, 또는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표집의 문제, 이런 것들의 응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일이 진리란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진리랑 조금 다른데, 이제 질적 연구에서 진리란 이제 어떤 법칙이라든지 일반화된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경향성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진리란 그 사람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진리는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아주 양적 연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공학이나 통계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주 작은 내용이나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 주변화된 내용들이 질적 연구에서의 진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적 연구에 접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 질적 연구가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학이나 이게 무슨 이게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고 철학 토론장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략한 느낌을 가지고, 질적 연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자유롭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의 이미지를, 현상에 대한, 경험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연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질적 연구 흐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질적 연구의 흐름을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요.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흐름입니다. 물론 질적 연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첫 번째 이런 연구와 다른 거는 연구가 원형 그리고 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론 탐색, 이 과정들이 일정한 패턴이나 흐름에 따라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연구가 이제 연구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과정 속에서 다시 연구 질문을 생성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연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질문의 설정, 여기서 연구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구 가설을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설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이 이제 중요한 질적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연구 목적이자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론 탐색은 이제 양적 연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장 들어가기 단계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이 최대한
둘이 쉽게 설명드리면 친해야 되거든요. 둘이 친해야 돼요. 우리가 설문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통계 연구를 하실 때 사실은 거의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고 설문지에 따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적 연구에서는 다르게 내가 그 연구 참여자하고 많이 알고 친하고 라포가 형성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연구 참여자가 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면담 연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면담을 할 때 이 둘이 그냥 처음 보고 모르는 상태에서 면담을 하는 것보다 그 둘이 어느 정도 알고 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연구 참여자도 내가 어떻게 이 연구를 하는지 알고 연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더 비밀스러운 얘기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 들어가기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 간에 반드시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적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자료 수집은 역시 뭐 비슷합니다.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직접 가가지고 설문지를 수업하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면담지를 회수하는 이런 자료 수집 과정은 비슷하고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적 연구에는 글쓰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 결과는 글쓰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질적 연구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표나 통계 수식이나 아니면 유의값이나 이런 걸로 표기한 거에 비해서 연구 결과를 글쓰기와 연구자의 해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자료 제시하고 그 원자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글쓰기가 중요한 단계가 되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질적 연구는 또 글쓰기나 아니면 이런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 질문이 바뀌거나 아니면 연구 대상이 바뀌거나 그런 과정이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원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냥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하나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가 않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되돌아가서 질문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들이 모두 이 질적 연구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불명확합니다. 불명료하고 누구에게 물어보시더라도 질적 연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연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을 설정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연구자분들께서 혼란이 많이 됩니다. 가설이 아닌 연구 질문을 제작하고 대부분의 경우 열린 질문입니다. 어떠한가로 끝나게 됩니다. 어떠한가. 저도 이 질적 연구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대학원 신입생들은 뭐 어떻게 적응하냐, 어떠한가, 적응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신입생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 사립대학 대학원 신입생들은 첫 해의 적응을 위해 어떠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냐, 이런 질문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가로 밝히는 이유는 질적 연구에서 이제 말하는 진리나 현상에 대한 그 바탕을 밝히는 것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질적 연구에서 그 연구를 하는 방식은 서구의 학자의 말을 빌리면 벽돌 쌓기라고 합니다. 벽돌 쌓기. 그래서 벽돌 쌓기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집을 지을 때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기존의 연구나 기존의 이런 실증적이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이 집을 어떻게 튼튼하게 지을 것인지 원리를 파악하거나 집의 이런 하중을 계산해서 집에 뭐 얼마만큼의 벽돌이 필요할 것인지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이 집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특정한 연구자가 이 집에 벽돌을 하나 쌌습니다. 이것을 이제 벽돌을 쌓고 나면 이 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연구자가 또 다른 연구를 해서 그 옆에 또 벽돌을 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이 집의 모양이 계속적으로 뭐 어떤 연구자들은 계속 일렬로 쌓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크로스로 쌓다가 이 연구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 모양이 연구자마다 또는 이 연구를 맡은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인 연구자들이 함께 쌓게 되면서 집의 모양이 집마다 다르게 됩니다. 집마다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이라고 제가 했지만 이것은 이제 주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제가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서 경험으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지만 특정한 현상이나 또는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안전이라고 해서 저도 안전을 담당하는 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안전 업무를 맡은 교사의 경험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치면 실증적이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연구 또는 이런 통계적인 연구에서는 이 안전교육교사에게 어떤 업무를 배당해야 할 것인지 또는 이 안전교육교사의 이런 업무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뭐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집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듯이 안전교사의 업무의 구조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다른 연구 결과에서 끌어와 가지고 이 집을 만들 때는 이런 것도 좋았으니까 안전교육 교사를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약간 원리나 실증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될 것인데 안전교육 교사를 질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수많은 안전교육 교사들 경험을 수집을 하시게 됩니다. 저처럼 저는 6학급에 근무하고 있는데 6학급이라 하면 한 학년에 한 반만 있는 학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6학급에 근무하는 교사가 안전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 그러면 어떤 연구자는 작은 학교 교사의 경험을 모으게 되겠죠. 작은 학교 교사의 경험.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측면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사의 경험이라는 그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사례를 표집을 해서 그들의 경험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질문들이 전부 다 어떠한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계적인 수량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관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특정한 일부 사례, 개인적인 사례, 그런 소수의 사례에 대한 경험을 얻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연구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큰 이제 현상이나 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질적 연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큰 사례들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까지도 질적 연구에서 수집을 해서 해보니까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더라.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캐치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와 해당하지 않는 또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특정한 사례 것도 되고 아니면 이 큰 사례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전 업무 교사들 이렇게 경험을 하겠지라고 했지만 다시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해보니까 그들이 실제 경험하는 것은 이렇더라는 것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뭐 정책이나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학교에 다 적용이 될 때 그 안전에 대한 정책을 교사들이 실제로 다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할 때 안전에 대해서 법률이나 아니면 뭐 교육청 정책이나 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데 교사들이 실제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동떨어진 현실과 그 지침과는 다르게 교사들은 좀 엉뚱하게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제 질적 연구가 훨씬 더 철문지 연구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런 측면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양적 연구에서 유리한 연구 주제가 있고요. 질적 연구를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실 때 유용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론적 배경 탐색은 이제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도 역시나 질적 연구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 챕터인 내용인데 이론적 배경을 하실 때 질적 연구에서도 그냥 탐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수많은 개념이나 수많은 과학적 개념 또는 심지어는 양적 연구에 연구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탐색해야만 좋은 질적 연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현장 들어가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연구하게 될 연구 장소 그리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까지 과정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허가받았는지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사례나 그리고 뭐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례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경험을 수집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정한 그 연구 장소라든지 아니면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이 연구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울 지역 사립대학 대학원 신입생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집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구학적인 정보라든지 그 사람들이 대충 경제적인 수준은 얼마이고 이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충실히 제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질적 연구에서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최대한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제거하고 이제 단순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반대입니다. 질적 연구는 반대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까지도 길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로 된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연구 참여자 서술 부분이 약간 인간극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 사람이 뭐 태어난 곳은 어디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고 지금은 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것까지 약간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가 막 서술돼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서술해 주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IRB, 질적 연구에서 IRB를 반드시 이제 획득을 하셔야 되고, 이제 각 대학마다 이미 IRB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반드시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질적 연구에서 IRB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들이 면담을 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참여 관찰하면서 좋은 점만 보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을 듣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혹시 IRB가 뭐예요? 여기에 생명과학윤리위원회입니다. 네, 학교에 생명과학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대학별로 알아보셔가지고 학과 사무실이나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의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의학에서 신체 유래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 허가를 받던 것이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반드시 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그 대학에서 논문을 쓰실 때 이제 요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돼 있고, 이 IRB는 특정하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절차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허가도 반드시 중요한데요. 질적 연구에서 연구 허가도 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수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연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미성년자들의 수업 경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건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뭐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인이든 이제 다른 사람이든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구 허가를 받으실 때는 이런 절차들이 있고, 그리고 서식도 있거든요. 학교마다 이제 IRB 접속을 해보시면 그 필요한 서식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 설명서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동의서라든지, 그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부모 동의서까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여기 연구에 참여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게 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뭐 사례금은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한 번 면담할 때마다 몇만 원 드리겠다, 또는 이 연구를 참여하면 우리 이 학계에, 이 학문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단점도 문제점도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편집이 안 된 채로 이제 연구 논문에 실릴 수도 있다, 또는 물론 감명 처리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구 허가 절차도 질적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특히나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이것 때문에 질적 연구가 이제 다 한 연구도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나 연구 결과를 읽어보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줄 몰랐다, 나 이거 연구 참여 안 하겠다 하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연구 자료들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질적 연구에서는 이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설문지 연구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문지 드릴 때 앞장에다가 설명을 하셔가지고 동의서 받고 이제 사례금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 수집은 이런 내용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은 제가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이고요. 참여 관찰은 쉽게 말하면 직접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연구 참여자가 연구 대상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는, 수집하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지금 뒤에 있듯이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심층 면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층 면담은 이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2시간, 3시간 동안 충실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서 분석은 이것은 이제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질적 연구에서 제일 문제점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연구 대상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기억을 왜곡해서 하거나, 심리 쪽은 특히나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뭐 10대 때는 육상 선수를 했다고 막 자기가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10대 때 육상 사진을 했던 뭐 육상 선수 사진을 뭐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졌어요 라고 진술했을 때 그 공부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일기장 같은 것도 됩니다. 그런 것들 수집해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를 촬영한다거나 사진을 한다거나 이런 조금 진보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자료들은 이런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인데요.
자료 분석이 앞서 현장 들어가기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가 다른 통계 연구나 설문지 연구랑 다른 게 뭐냐고 했을 때 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 분석은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쉽게 말하면 자료를 보고 연구자가 직접 해석을 해서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나 수학적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한 연구자의 느낌이라든지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딩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나타내고 자기의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원자료를 보고 연구자가 나름대로 이론적 배경과 이론적인 내용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이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에 맞게 연구자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제 수업 이후에 다른 그 7주, 8주 차에 이 자료 분석 과정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자의적인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이 자료를 보고 내 생각을 연구 결과를 표현한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근데 그 질적 연구의 원래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런 자유로운 해석이라든지 그 자료를 보고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를 연구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질적 연구의 본래 가치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이 양적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연구를 해버리게 되면 이 연구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질적 연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의미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너무 또 내 생각으로만 하면 이제 이것이 타당도에 공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찾아서 이론적인 틀과 이론적 배경에서 찾아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은 아마 이제 나중에 같이 실습을 나중에 하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현장 들어가기 그리고 자료 분석 이 두 과정이 이제 다른 실증적인 연구와 질적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딱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쓰기는 이제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는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구 결과를 모두 다 글로 표현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이 글쓰기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어떻게 다 글로 표현을 할까라고 오해를 하시겠지만 대충 이미지는 이제 처음에 그 연구 참여자와 했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참여 관찰 내용을 원자료를 제시를 하고요. 그 밑에다가 그 원자료에서 드러나는 의미들을 연구자의 그 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가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글쓰기까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흐름으로 질적 연구가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성찰하고 연구문제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처럼 연구를 한번 하시고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출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연구 결과를 읽어보시거나, 여기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내가 직접 읽어보고 연구 결과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연구 참여자의 연구 대상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글을. 그리고 틀린 부분이라든지 당신이 이야기한 이 부분이 이 의도로 작성된 게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거는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거를 고친다든지, 또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
다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찰과 연구 문제 재설정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새롭게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먼저 30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 설명이 물론 좀 완벽하게 닿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조금 질문을 하실 거나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다. 조금. IRB를 할 때요. 아, 네, IRB, 네. 연구 질문이나 저런 게 중간에 이제 질적 연구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바뀔 때마다 IRB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원칙은 그러면 다른. 원칙은 그건 맞고요. 대신에 학교마다 재량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었던 한양대학교에서는 조금 엄격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기간을 설정하고 이제 최종 처음에 받았던 이제 이 IRB하고 나중에 최종 이제 연구가 마치고 나서 제출한 보고서의 IRB가 좀 달라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변했다는 거를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 그 IRB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조금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이제 바뀔 때마다 IRB를 받아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질적 연구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사실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구성이 잘 된 학교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정기 IRB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매월 4일마다 한 번씩 무조건 IRB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제출을 해놓으면 또 바뀐 것을 또 체크받고, 그러니까 수시 IRB가 아니고 학교마다 정기 IRB가 있는 곳이면 이제 좀 더 편리하거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구 참여자가 바뀌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바뀌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 있었습니다. 그 면담 과정에서 네. 약간 뭐 불법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경험에 관한 건데, 그런 내용들은 연구자가 어떻게 처리하세요? 아주 윤리적인 질문이신데, 네. 이제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하고 저도 서구에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참여 관찰이나 질적 연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근데 사실 불법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비밀 유지 그거는 근데 상담이라든지 거기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담 과정에서도 그런 윤리적인 규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면담이나 참여 관찰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자료를 수집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숨기면 안 되죠. 네, 네, 저는 이제 네, 신고해라고 돼 있습니다. 책에는. 네. 공무원 직분이면 신고해야 되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상담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가정학대 사실을 발견한다거나 그러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건 당연한데 이제 네. 연구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을 탐색하는 거니까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런 게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 과정에 대신에 이제 연구 그 내용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겠죠.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연구 내용에 실린 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적 연구가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이게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비슷하게 불법적인 내용을 얘기한다 했을 때 그거는 질적 연구 내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그 어떤 질적 연구에 그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 네,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저는 교육학에 주력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내용을 수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상담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RB 관련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안전공학 쪽으로 네. 뭐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양측 연구로 가지고 통계로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설을 채워서 여러 개 하는데 검증은 타당도 일정을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참여자가 아니라 대상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당신은 왜 기준을 잘 안 지키는가? 너 회사의 조직에서 어떤 뭐 환경에서 왜 뭐 누구는 잘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는 거 이렇게 좀 면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IRB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면담을 하시는 그 분이 연구가 자기가 말한 내용이 연구에 실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내용, 그 과정 중에서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IRB 규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당신이 연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이거 빼주세요 하면 빼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말한 것들이 전부 다 익명이 되기를 원하면 익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적 연구를 수행하시면 그거를 IRB를 하셔야 됩니다. 네. IRB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 심의를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무슨 뭐 연구 참여자가 예를 들면 것은 뭐 오프 레코드로 기록에 논문에 넣지 마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록할 수 없는 건데. 네. 아니 IRB가 학교마다 정착된 시기가 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학술지에도 IRB 승인을 받아서 실어되는 학술지가 있고 IRB 승인 없어도 실어되는 학술지가 있는데 그 시기 정책 시기가 달라서 과에서 이제 IRB 통과해야 된다는 것들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마 지금 학교마다 약간 가능. 네,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고요. 우리 학교 없으면 빨리 쓰지. 없으면 빨리 우리 과학 규정에는 과학 규정에 그런 게 없어요. 네. 학과 규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 규정에 만약에 이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 또는 이 논문 심사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뭐가 필요하다 할 때 그게 IRB가 포함되어 있으면 받으셔야 되고. 그래도 집중 연구에서 몇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 설문 대신에 뭐 전화 인터뷰라든 대면 인터뷰라든지 몇 시간, 2시간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는 IRB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네. 원칙적으로는 받으셔야 됩니다. 네. IRB가 뭐냐 지난번에 뭐 말씀하실 때 그런 거는 진짜 뭐 생명 뭐 이런 거 의학계통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예, 요즘에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받는 거는 사실은 정말 저는 99%의 질적 연구는 그냥 문제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간혹가다 정말 1% 경우에서 연구 참여자가 나중에 막 1년 뒤에 연구물을 보시고 뭐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연구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IRB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이거를 반드시 받아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저는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를 하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으면 요즘에는 이제 나는 질적 연구 합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요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합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많은 질적 연구 방법론들이 생겼냐면 이 질적 연구에서 그 학자들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근거이론, 통합연구, 실행연구 이거는요 거의 양적 연구랑 똑같습니다. 근거이론 하시면 아시겠지만 근거이론 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코딩을 해가지고 단어 빈도수를 세거든요. 이 사람이 말한 내용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100번 나왔다. 그럼 이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면담을 했는데 안전과 관련된 막 코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한 그런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어의 빈도수 체크 또는 문장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퍼센트, 그래프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작은 이론을 만드는 건데 그럼 이런 연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양적 연구랑 비슷하다는 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또는 도표로 막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통합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통합연구는 양적 연구랑 직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의 속성이 혼재되기 때문에 너무 질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양적 연구의 연구 결과를 보충하는 의미로 이제 면담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실행 연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되면 약간 이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가 다리에 걸친 상태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하고요. 위에 보시면 문화기술지나 현상학이나 내러티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하고 계시냐면 소설을 쓰고 있어요. 네. 논문을 보시면요. 이게 소설이야? 에세이야? 이 사람의 경험을 논문 제목도 막 소설 제목처럼 그래요. 네. 뭐 땡땡 어떤 사람의 교사의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뭐 백조 같은 삶을 살았다. 막 논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은 질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질적 연구의 큰 틀은 공유하지만 내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 나는 이런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골라서 거기에 파고 들으셔서 여기에 관련된 참고문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이 경험을 더 끌어내고 이 사람의 경험이 정말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의 경험을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좀 호소적인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쭉 보시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좀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지를 이제 골라야 요즘에는 제대로 된 질적 연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래야만 또 혼란이 없습니다. 네. 실행 연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요약하시면. 네, 실행 연구 사실은 제가 제 전공 분야가 실행 연구고 제가 박사 논문도 실행 연구를 썼고요. 실행 연구는 쉽게 말하면 내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맥락이나 이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주 범위가 좁습니다. 실행 연구는. 내 현장에서 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걸 직접 실행해서 해결하는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안전이라고 하니까 뭐 안전 담당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뭐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실행 연구는 액션 리서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는 액션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대학 교과목 교수님들이 대학 과목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그런 실제적인 발달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실행 연구에서는 그것도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다중지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중지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이 척도거든요. 저는 질적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다중지능 척도 검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면담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이 수업에서 얻었는지를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실행 연구는 아주 이제 특정한 단위, 맥락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끌어내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주 요즘에 매력 있는. 네. 실행 연구 같은 경우는 네. 연구 참여자들도 뭐 근거 이르는 10명 정도일 수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20-30명까지 네. 있잖아요. 네. 실행 연구에서는 보통 연구 참여자로다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 실행 연구는 맥락에 따라 좀 많이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참여자는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내 면담에 허락을 한다거나 또는 몇 명을 제가 선발을 따로 했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쓸 때는. 그래서 학생 중에 3명 그리고 또는 저랑 같이 연구를 수행했던 동료 교사 뽑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한 10명 정도 됐었네요. 그래서 연구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실행 연구는 쉽게 말하면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 연구 참여자이자 연구 대상이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 연구 참여자로도 같이 했던 그 학생들을 몇 명 추려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는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탐구나 생애사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두 개는 이제 조금 자기가 인간의 경험을 많이 탐구하고 싶다.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공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많이 탐구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내러티브 탐구나 생애사를 주로 하시고,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 하나하나의 그 사람의 생애라든지 그 사람의 경험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기도 하고 연구 결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미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좀 크게 나는 기관 뭐 연구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거나 대학 수준에서 좀 큰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실 때는 근거 이론이나 실행 연구 또는 통합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이제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특이한 연구 주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기 말에 생활 기록부를 쓰거든요. 생활 기록, 학생들의 행동 발달 사항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상이 그게 됩니다. 생활 기록부 작성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또는 뭐 쉽게 제가 안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매월 4일에 행정실 방금 직원과 함께 안전 점검 했잖아요. 그럼 안전 점검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는 안전 점검을 이제 이라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실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무자 또는 그 안전 점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전 점검을 받는 학생이나 뭐 학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을 다 모아가지고 안전 점검이 무엇이라는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방금 제 안전 점검은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 생활 기록부 작성이라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생활 기록부 작성. 이 생활 기록부 작성이라는 경험에 사실은 그게 있어요. 그 지침도 있고요. 학생을 평가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을 넘어와서 우리한테 매일 연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그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게 그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그 지침이 안 따라요. 그대로 안 해요. 그대로 하지 않고 교사들은 이런 전략들을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치환을 한다. 이게 연구 논문의 결과인데 치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교사들은 지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저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생활 기록부 작성을 나름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다는 게 그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른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죠. 저기서 치환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이 말을 안 듣고 떠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적지 않고 활발하다라고 단어를 치환한다는 의미예요. 네. 네. 두 개가 똑같은 의미잖아요. 사실은 말 안 듣고 돌아다닌 거나 활발한 거나 두 개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적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교사들은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 생활기록부 작성의 현상이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로서 기억이 남아서 방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특정한 내가 보고 싶은 현상이 있다,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현상이 있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깊게 하는 것이 이 현상학적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구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학술지나 그 다음에 이런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례 연구도 재밌습니다. 사례 연구는 아주 특이한 사례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박사학위 논문 중에 그 축구 감독 그 홍명보 감독이 자기 스스로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박사 논문이에요. 그게 그 경험이 제목이 뭐냐면 논문 제목이 뭐냐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경험.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시는 분은 거의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사례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런 경험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사람 말고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특이한 사례, 아주 특이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질적 연구에서는 아주 좋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항상 질적 연구 워크숍에 와서 항상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질적 연구가 재밌어서 해볼래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난 질적 연구 하려고 이 워크숍에 왔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 주제부터 찾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 하셨을 때 더 중요한 거는 방법론보다는 저는 연구 주제거든요. 주제를 찾으셔야 이 주제에 맞는 것이 질적 연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아주 그런 대규모 이런 걸 하실 때는 오히려 저는 양적 연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구 주제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이제 탐구를 하셔야 좋고, 대신에 저는 이건 있습니다. 그 주제와 그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이거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꼭 하나는 있거든요. 방금 이런 생활기록부 현상을 탐구하고 싶으면 현상학적 실증을 보고 있을 것이고, 또는 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데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좀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생애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 사람이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보고 싶다. 이 세 명이 지금 경험에 대해서 보고 싶다. 특정 직업이나 특정한 사람의 이런 범주에 해당한 사람들의 경험을 좀 탐구하고 싶다. 그러면 한 3명이나 5명 표집하셔가지고 내러티브 탐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딱 맞는 방법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질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질적 심층 면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나중에 또 질문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번 주 주제인 심층 면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층 면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 질적 연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 90% 이상 연구에서 간혹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90% 이상에서 이 심층 면담을 사용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이거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면담,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연구 결과,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의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도 면담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면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1886년 부스, 1935년 갤럽이 요즘에 말하는 갤럽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할 때 면담을 사용한 게 첫 번째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면담은 사실은 양적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면담을 도입한 것이 시초고요. 대신에 이것을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시카고 사회학에서 생활세계, 이 인간의 삶을 규명할 때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더라. 이것을 그런 개념 철학에 따라서 심층 면담을 수행하게 된 것이 시초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그 사람의 생활, 일, 경험을 얻기 위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면담과 구분하기 위해서 심층 면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사실은 면담입니다. 그냥 면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몇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적 연구에서만 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의 역사는 다음과 같고, 질적 연구에서 면담은 양적 연구와는 이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다. 그래서 개인의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념을 보시면요. 일단은 대화긴 대화인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그래서 그냥 대화와 면담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목적이 없죠. 그냥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그 자유로운데, 반드시 심층 면담 그리고 면담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고도로 이게 언어적인 활동이거든요. 자기의 사회성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연구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좀 이해를 하려는 마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언어적 활동입니다. 인간의 관점, 생활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제가 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파악할 때, 다음 주에 제가 할 참여 관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진짜 그거는 참여 관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거니와 그 행동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왜 효과적이냐면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그냥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이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사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층 면담이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입니다. 그 사람들로 이제 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찰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질적 연구를 수행하시면 이 심층 면담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적 연구에서 자신의 이제 우리의 연구 방법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면담보다는 훨씬 역동적이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질문지에 따라서 단순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다른 질문을 그다음에 질문을 생략했다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대답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역동적인 측면이 있고요. 좋은 점은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경험,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내적 세계, 여기서 내적 세계는 주로 상담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서구에서는 심층 면담이라 불리기도 하고, 라이프 히스토리라 불리기도 하고, 바이오그래피 이런 것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심층 면담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 면담으로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층 면담은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행위를 아주 총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여러 번 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1대1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단순한 이 말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이런 윙크라든지 인사라든지 눈물, 웃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작업을 해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합니다. 괄호 쳐가지고 행동사항도 기록을 하거든요. 뭐 이 사람이 나는 행복해요 하는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행복해요라고 제가 적고 그 괄호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맥락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안전 업무를 담당한 교사에 대해서 막 제가 방금 뭐 10분 동안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그 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그 경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거라든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막 격앙돼서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하면서 뭐 화가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듯이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제일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한다 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아빠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알려달라 했을 때 아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생애사,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연구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할 수도 있고요. 감정, 경험, 신념, 태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료 수집할 때 경험, 감정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연구를 하셔야, 심층 면담을 하셔야 좀 더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조금 특이한 것인데, 질적 연구에서만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점인데, 연구를 통해서 둘 다 바뀝니다. 연구자도 바뀌고요, 연구 참여자도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특히 이 생애사 연구를 하시면 아시게 되는데, 생애사 연구를 같이 한 2달, 3달 같이 하시다 보면요, 이 사람이 약간 상담 효과를 얻어가지고 자기 삶을 정리를 해요. 자기가 막 생애사 어릴 때부터 쭉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너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는 어땠니 이렇게 막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사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연구하기 전하고 연구하고 나서 그 연구 대상이 연구 참여자가 자기 삶의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나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 별 생각 없었는데 연구하고 나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기가 바뀌게 돼요. 또는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자도 그동안은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연구해야 되니까 뭐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참여자들하고 연구 대상하고 막 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바뀌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실행 연구를 하고 하면서 새로운 그 연구 도구를 활용해서 제가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교사 생활 제가 몇십 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그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를 얻었다 할까 그런 걸 얻게 되거든요. 그럼 연구자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제시를 하면서 생애사 정리를 한다거나 심리치료를 한다거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비전이 바뀐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층 면담 특징, 주요한 특징으로 이런 3가지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시로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정말 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그 포트폴리오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표현하고 뭐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하면서 저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근데 사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시험 치고 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쓴 것을 좀 활용을 해보자 해서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그냥 포트폴리오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를 함으로써 제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성찰이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층 면담의 주요한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결국에는 연구가
그 연구자 또는 연구 참여자하고 연구 내용하고 강하게 결속이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나와 연구자는 나는 과학자로서 또는 나는 실증주의 연구자로서 논문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객관적이 되는 거 아닌가? 현장하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질적 연구를 하시는 만큼은 그 변화를 직접 체험을 하시고 그것까지도 서술을 함으로써 이제 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구조와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심층 면담 구조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층 면담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이런 방법론에 따라서도 심층 면담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게 먼저 알아보시면요. 첫 번째, 이거는 제일 기계적이고 제일 약간 고정적인 방법이고 제일 약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의 면담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문 면담입니다. 설문지 받아들었을 때 하는 면담입니다. 첫 번째, 면담 가이드가 아주 두껍고요. 이거는 거의 그 다음에 질문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1번 질문부터 그 다음에 30번 질문까지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일부 면담의 경우에는 응답도 척도 측면을 해서 응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니요,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매우 그렇다까지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는 그게 서술형으로 돼 있기도 하는데 아주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응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응답자가 1번 문항에 3번이라고 하면 4번으로 가시오, 이런 경우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주 이제 대규모 연구, 근거 이론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면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혼자서 100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연구 보조자를 3명 채용한다든지 해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 보조자들끼리의 이런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런 면담지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면담을 해오세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담의 경우에는 장점이 아주 체계적인 고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할 때 연구 참여자들마다, 연구 대상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응답 결과를 데이터화하는데도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근거 이론이나 실행 연구, 혼합 연구 등에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양적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이런 점에 대해서 보조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이거나 또는 연구자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죠. 그래서 연구자의 역할이 제한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걸 뽑아낼 때는 이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 하실 때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걸 활용하실 때는 보조적으로 한두 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르게 한두 명을 추출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좀 더 심층적인 대화를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을 결합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연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냐면, 면담 가이드가 존재하는데 응답 내용이 미리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그냥 개방된 질문을 던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응답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그래서 대신에 질문을 순서대로 하기는 합니다. 1번 질문부터 30번 질문까지 순서대로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력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이제 1시간 면담을 하면 이게 실제 면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사실은 바로 면담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인사도 해야 되고, 그동안 근황 질문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제일 문제점이 이제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할 때 막 주제에 벗어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얘기를 계속 들어주니까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이제 말을 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좀 근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도 됩니다. 벗어난 얘기를 할 때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질문의 순서나 폭이나 범위를 조절하면서 적절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들을 외워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응답의 양이나 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좀 균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해봤지만 면담은 항상 그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 사담을 좀 드리면 그 제일 심층 면담 하실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말이 둘 다 할 말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1시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1시간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례비도 드리고 커피숍에 만나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면담이 빨리 끝나버린다든지 뭐 40분에 끝나버린다든지 그러면 둘 다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막 말이 끊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런 면담 가이드입니다. 질문지를 해서 보시고 이 질문에 좀 더 추가 질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말이 끊겼을 때 이 침묵 순간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엄청 말을 잘하시고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막 쉴 새 없이 말을 하시면 저야 편하죠. 근데 둘 다 약간 성격이 좀 과묵하다거나 그러면 막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빨리 다음 질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면담을 해주셔야 좀 더 효과적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단계를 보실게요. 첫 번째 면담 준비하시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면담 가이드 확인하시는 게 있겠네요. 면담 가이드 질문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 못해도 좋으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면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 장소를 잘 정해야 됩니다. 장소를. 그래서 저는 커피숍 같은 게 좋아서 하는데 아주 이제 진지한 연구자분들 경우는 이런 강의실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직접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집에 갔었냐면 저는 그 다문화 학생을 면담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보는 데서 면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보는 데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른하고 할 때는 편하게 커피숍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초기 접촉 소개하고 다과 준비하고 분위기 전환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처음 연구를 진행하실 때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전화로 허가할 때는 저 이거 여기 이 주제에 대해서 할 건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막 허락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구 결과를 연구 내용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 이거 막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로 면담하시면 안 되고 연구 내용이나 일정이나 그래서 이 면담하고 나서 제가 뭐 일주일 뒤에 또 연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도 소개해 주시고 연구 참여자들 하여금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냥 대충 면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깝기 때문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내주셔야 되고 면담은 앞서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상호 검토나 피드백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그 즉시 텍스트로 기록이 안 되고 집에 가서 전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런 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 말한 내용을 연구 논문에 실어도 될까요? 이 정도만 구두로 이제 허락을 다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한 거 얘기됩니다. 뭐 다 실어도 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면담 약속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심층 면담의 구조와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비구조화된 면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비구조화된 면담인데요. 조금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면담 가이드를 거의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저는 약간 반구조화된 걸 많이 쓰고 있고요. 비구조화된 것은 이제 상담 쪽이나 그런 데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질적 연구에 좀 경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면담 가이드 없이 팍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거나 하시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애사나 이거 할 때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자체가 적죠, 아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태어났을 때부터 뭐 했고 이런 걸 계속 듣는 것을 이런 비구조화된 면담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그 사람 연구 참여자나 연구 대상이 막 말하는 것 중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막 튀어나오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데 좀 장점이 있고 유연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면담에 내가 원하는 면담에서 계속 주제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걸 우리 막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사람 역시 연구 참여자의 연구 대상의 말하는 기술에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걸 아주 좋아하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면담 단계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면담 상황에 접근을 하고 면담자 소개하고 역시 비슷합니다. 연구 허가 받고 그리고 면담 자료 수집하고 전사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구조화된 거랑 비구조화된 차이점은 연구 참여자나 대상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좀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강한 거는 반구조화된 것이고 지금 소개해드린 비구조화된 거는 저는 좀 듣고 있는 편이고 계속 생애사나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이때는 내가 비구조화된 면담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연구 3장을 쓰시잖아요. 학술지를 쓰시든 내가 학위 논문을 쓰시든 3장을 쓰시게 될 텐데 그냥 심층 면담을 했다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써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주로 비구조화된 면담을 썼다라고 하셨을 때 좀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구조화된 면담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단계에 따라서 했고 이 비구조화된 면담을 씀으로써 이런 장점을 이런 좋은 점을 얻을 수 있었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3장을 서술하시게 되면 좀 더 연구 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구조는 대화로서 면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잘 안 쓰는데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면담 상황이 아닌데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물론 IRB 승인도 받고 내가 가가지고 당신의 일하는 장면 좀 보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면담 상황을 가정을 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가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말이에요. 또는 이때 방금 이거 했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어떤 생각을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긴장을 없애줘요. 나는 그냥 이 사람을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갑자기 막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자연스러운 면담이 가능한 대신에 이제 진지한 대화는 아니겠죠, 이거는. 그래서 좀 편한 상황에서 면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필요한데 왜냐면 이제 면담 상황에서 1대1로 만나면 저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긴장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지금 녹음기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앉아서 막 진지하게 메모하고 있고 내 하는 말 다 메모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 연구 그 대상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한 번씩 써가지고 이제 자료를 좀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중요한 심층 면담의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 방법을 서술을 하실 때 구조화된 이 중에서 하나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쉬는 시간 할 건데 혹시 지금 개념과 특징 그리고 구조와 순서 들으시면서 혹시 조금 생각나신 거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결과적으로 질적인 방법에서 어떤 면담이 가장 많이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구조화된. 네. 그래서 사실 구조화된 면담은 제일 연구자가 편한 방법이에요. 연구자가 들고 와가지고 그냥 질문지 있는 것 대답하고 듣고 기록하고 계속 이거거든요. 연구자가 제일 편한 방법인 대신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경험에 대한 좀 깊은 내용을 듣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반면에 또 비구조화된 거나 대화로서 면담은 반대로 이제 이런 경험 깊은 내용을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는 좋은데 아주 좋은데 대신에 내가 말을 끌어내는 능력이 별로 없으면 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런 말을 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면담의 방향을 잡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하여튼 그 면담을 하시는 분들이 딴 얘기 할 때 제일 괴롭거든 저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막 그 말 끊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반구조화된 면담을 쓸 때는 이제 면담을 내가 질문을 10개를 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면담 방향을 잡아가면서 좀 개방된 응답도 듣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추천은 어쨌든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